다시 할까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수현입니다. 강정열 작가님의 큰딸이기도 하고 매니저 역할을 지금 6년 정도 하고 있고요. 저는 서울에서 이제 17년, 18년 정도 광고 일을 하고 또 매거진 일, 편집 일 이런 일을 하다가 여수로 내려온 지 이제 6년 정도 됐는데요. 현재는 여수에서 스포츠 방송국, STN 스포츠 방송국의 여수 지부를 맡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복합 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반갑고요. 네, 딸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한데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는 좀 엄한 편이었어요. 저희 형제 자매가 제가 큰딸이고 저희 동생들 여동생 2명, 남동생 1명 이렇게 넷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 기억이긴 하지만 제 기억에는 다른 동생들보다 조금 큰딸한테 조금 엄한 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했고 근데 되게 가정적이셨어요. 그래서 평소 때는 평일에는 항상 작업을 많이 하시는 열심히 하시는 편이었지만 주말에는 그래도 주말 되면 꼭 이렇게 뭐 그림 도구들을 챙겨가지고 소풍을 가서 같이 저희들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네. 아버지가 화가신 거잖아요. 네. 어떤 느낌이었을지 궁금해요. 아버지가 화가라는 것은 미술대회 나갈 때 아빠 저 어떻게 그릴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 그게 그런 어렸을 때 그런 미술대회 나갔을 때 그런 기억 그리고 그린 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작품을 어떻게 하시고 어떤 그림을 그리시고 요것보다는 그냥 매일 그림을 너무 열심히 그리는 그 작업실 공간, 물감 냄새, 그 커다란 화실의 공간, 그리고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뒷모습, 늘 그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에 남는, 머릿속에 그런 장면들이 기억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화가 나는 거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인지하기까지는 한 중학교 정도 갔을 때 이제 아버지 직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물어보시면 저희 아버지 화가예요 라고 했을 때 그때는 그러시니 이런 느낌이었고 제가 이제 대학교 가고 그 다음번에 이제 성인이 됐을 쯤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어느 정도 화가로서 지역이나 세계에서 입지가 생기시고 좀 달랐을 때 화가신이라고 했을 때 네, 강종렬 화백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아버지가 강종렬 화백이시니 라고 이제 얘기했던 이제 그런 기억들이 두 개가 이제 두 가지 어떤 그런 모습 상충이 되면서 근데 네, 굳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지 않으면 또 이제 저는 저희 아버지가 화가라고 얘기는 또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굳이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랑 약간 자랑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성격이 그렇게 그런 성격이 좀 아니어가지고 네 그건 저희 동생들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시기로 그 아버지 작가님으로서 네. 팬이라고 네. 말씀하셨었는데 네. 작가로는 100점이지만 네. 이제 아버지로는 65점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보다 작가로서 더 좋다. 이건 정말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뭔가 부족했다라는 느낌보다 제가 작가로서 팬으로서 아버지를 너무 좋아한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로서는 너무 막 애살스럽고 다정하고 매 순간 챙기고 이런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지금 얘기로 하면은 약간 츤데레 같은 아버지 필요할 때 그리고 저희가 직접 무슨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을 대화를 했어야 될 때 제가 살면서 어떤 일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에 대한 존재가 필요하고 상의를 하고 싶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저한테 결정적인 도움이 되시고 그런 아버지였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아버지로서는 저도
부녀 관계에서 사춘기도 있었을 거고 제 진로에 대해서 부딪히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을 때 항상 100%다 뜻이 똑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툼이 있거나 뭐 이제 의견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저는 약간 서운하다 뭐 이런 마음. 딸이 당연히 아버지와 그런 뭐 관계들은 언제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작가로서는 단 한 번도 제가 아빠한테 뭐 작가님으로서 실망한다거나 그런 것이 언제나 너무 멋있었어요. 지금도 그건 똑같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큰 그림을 고뇌하면서 그 혼자서 그리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아주는 분들이 되게 많이 생겼지만, 제가 어렸을 때 생각에는 그러지 않았을 때부터 똑같이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그림을 그리셨던 모습, 그리고 작업실을 옮겨가면서도 언제나 그랬던 모습, 아침에 나가셔서 해가 지기 전까지 그림을 매일 그리시는 모습, 쉬는 날은 없이, 저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이 아니면 특별히 쉬는 날은 없이 항상 그림을 그리시고, 그 그림을 새로운 어떤 그 패턴으로 작품이 옮겨졌을 때 그 옮겨지는 과정을 위해서 고민하고 공부하시고 또다시 해보시고, 그거를 붓에 물감을 찍어서 이렇게 화판에 옮기셨을 때 놀라움. 어떻게 물감을 아무 연관이 없는, 요즘에는 무슨 톤앤매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물감을 여러 번 찍어서 한 번에 그리셨는데 너무 신비로운 느낌이 들 때, 그래서 작가로서는 단 한 번도 제가 이렇게 뭐 약간 뭐 부족함이라던가 이런 걸 느낀 적이 없이 언제나 멋있는 모습이어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보다는 팬으로서, 그러니까 작가로서 저한테는 훨씬 더 높은 점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네. 저번에 그 호칭을 제가 여쭤봤는데 네네네. 네, 그 뭐라고 부르냐고 여쭤봤었는데 네. 그 성까지 붙여가지고 네. 서운하게 네. 하셨다고 들어가지고 네. 그러면 가족 안에서의 아버지의 네. 모습은 어떠셨는지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네, 가족 안에서는 어쨌든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언제나 단합이 된다. 이거는 그 소규모의 저희 가족뿐만 아니고 또 저희 아버지 형제분들, 오형제가 계신데 그 형제분들도 모두 같은 마음. 그래서 큰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모이자라고 하면 모두 모이고, 저희 사촌들끼리는 거의 형제들처럼 지내고,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그래서 그 어떤 가족 중심, 이게 소규모 가족이든 조금 더 커진 단위든 그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원들이 모두 이렇게 똘똘 뭉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월드컵을 그때 한창 했을 때도 한 집에서 세 가족, 네 가족이 항상 보고, 명절이 되면 이렇게 큰 스타렉스 같은 봉고차를 빌려가지고 함께 같이 3박 4일 동안 돌아다니고, 네, 최근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가족과 뭔가 함께 하는 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게 이제 어떤 기본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행복을 위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도, 그러니까 본인이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거를 몸에 좀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20살 때, 21살, 22살, 제가 대학생이니까 여수를 내려오면 친구들하고 모여서 밤에 좀 늦게 놀고 싶은데 안 됨. 가족과 함께 명절, 크리스마스, 연말 가족과 함께. 그래서 이제 그때 조금 뭐 불만 아닌 불만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뭐 어떤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그때는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로서 가족과 함께하고 가족에 대한 구성원, 가족의 어떤 그 소중함이랄까, 이거를 저희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의 가치관인 거죠. 가족 중심의 가치관.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떤 그 예술가분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예술가의 이미지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가족적인 그런 부분이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좀 강하셨던 분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네. 자주 하시는 멘트가 있으세요 혹시?
아버지랑 자주 하시는 멘트? 아버지? 여러 그러니까 여러 날도 중요한 날은 가족과 함께 해야지라는 말, 그 멘트가 항상 생각나요. 가족과 함께 해야지. 네. 그렇게 다 모으시는군요. 네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또 제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춘기 때나 뭐 20대 초반에 불만이 있었던 거지. 또 제 동생들은 그런 걸 너무 좋아하고 또 동생들은 또 결혼을 다 일찍 해서 지금 애도 2명, 3명 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명절이 짧거나 길거나 상관없이 다 같이 내려와서 이렇게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네, 그 동생들도 어떤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고, 네, 이게 가족 구성원이라는 게 가족에 대한 자기의 생각은 지금 생각하면 약간 바이러스 같기도 해요. 가족 중심의 바이러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동생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시댁 아니면은 뭐 처가 가족 중심이 아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 동생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가족 중심으로 다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족들도 가족 중심의 뭔가 이런 활동들을 더 많이 하시고 또 저희 가족과 교류를 하고 이렇게 그래서 뭔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생각했던 그 마음, 그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이게 또 바이러스처럼 퍼져서 그렇지 않았던 왜 서울에 있는 분들 이런 뭐 많은 시간들을 같이 안 보내는 분들도 많은데 가족 중심으로 다들 또 그 가정들이 변하더라고요. 혹시 뭐 여수에서 어렸을 때 뭐 있었던 일화라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어렸을 때 글쎄요, 그건 특별히 없는데 제가 7살, 8살, 10살 정도까지는 아빠랑 스케치를 자주 다니고 그다음에 아빠가 이제 친구분들하고 스케치를 다니시면 유독 제가 많이 따라다녔어요.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같이 옆에 그림도 그리고 항상 맛있는 거 사주니까 그러면 옆에서 이제 많이 먹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삼촌들이 많았거든요. 같이 그림 그리시는 삼촌들하고도 되게 지금도 교류하고 연락하고 잘 지내고 계시고요. 작가분들하고. 네. 지금도 여수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여수에 계신 분도 있고 서울에 계시는 분도 있고 전국에 다 있으시죠. 궁금해가지고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그 화백님께서 작품 활동을 하시다가 가장 고뇌하거나 힘들어하셨던 순간을 기억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게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 계속 서울에 있다가 내려온 지 이제 6, 7년 정도가 됐으니까 그때 이제 내려와서 봤을 때 아무래도 여순 사건 작업을 하셨을 때죠. 그때 대상포진을 1년 동안 앓으시고 마지막에 전시회를 기획하고 그 1년 전부터 그 작품들을 또 집중적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하시면서 가장 이제 육체적으로 피곤해 보이시는 그런 느낌이었고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계속 기억 그리고 서울에 있어도 저희는 워낙 자주 연락하고 내려오고 하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작가로서 뭔가 고민한다거나 힘들어한다거나 이거는 작품 자체에 대한 거지 그냥 그 작가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 뭐 이런 고민 같은 거는 저는 못 느꼈었어요. 저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는 뭐라고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직진.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 화가를 하시려고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존재. 네. 그렇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 네. 예술을 한다는 게 되게 신기한. 그렇죠. 저희가 봐도 신기해요. 제가 봐도. 그리고 단 한 번도 뭐 다른 거를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못 봤어요. 단 한 번도. 이게 그림이 잘 팔리든 안 팔리든 작품이 판매가 되든 아니든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까지 글쎄요. 네,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한 고민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만 내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여기다가 당신이 얼마나 여기다가 더 진정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 그냥 고민은 거기에 작업에 대한 고민이지 그 외에 대한 고민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미술학원을 네. 하시다가 그만두고 네. 나는 이제 화가의 길을 걷겠다 하셨던. 네. 제가 그건 아주 어렸을 때, 3살 전에? 기억하세요 그때를?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으실까요? 네, 그때 그래서 이제 미술학원을 하고 저희 어머니랑 결혼을 하셔야 되고 해야 되고 생계를 또 위함이고 그리고 어머니 집에서도 뭔가 벌이를 제대로 하고 있는 선생님, 미술 선생님하고 화가하고는 그때가 너무 천지 차이죠. 예술가라는 개념이 지금하고 좀 달랐던 너무 옛날이라서 50년 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위해서 시작은 했지만 작업에 대한 갈증이 워낙 많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입시 미술을 하시다가 입시 미술을 점차 줄이시고 아예 저희 엄마가 같이 할 수 있는 아동 미술과 유치원을 같이 이제 그걸 옮기시면서 엄마가 그 이제 학원을 꾸리시고 아빠는 작품에 몰두하시고 요렇게 시작한 게 제가 한 4살에서 5살 때쯤 그때부터는 이제 5살 정도는 제가 기억이 나요. 저 유치원을 이제 저희 엄마가 한 유치원을 다닌다는 건 되게 재밌는 일이고. 담임 네. 선생님이신 거예요? 담당 선생님. 저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의 네. 어머니가 선생님. 네, 원장 선생님이었고 밑에 이제 원장 선생님이었고 되게 젊고 예쁜 그 선생님들이 두 분이 항상 이렇게 계셨고, 네. 그렇죠. 저는 그때 그래서 5살, 6살, 7살 이렇게 3년 동안 유치원을 다녔었고 그때는 여수의 유치원이 한 서너 군데 정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저희 유치원 다녔던 친구들이 다 저희 동네 그 초등학교도 다 같이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유치원 이름이 동백유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백유치원 집딸 뭐 이런 별명이 그랬네요. 동백유치원 집딸. 네. 엄청난데요. 동백유치원. 제가 그 이야기 듣다가 생각한 그 질문이 있었는데 순간 까먹어가지고 어떻게? 생각나서 다시 네, 다시 주세요. 그러면 작품들 중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그런 연민을 표현하시는 모습들이 네, 그런 거를 가까이서 보셨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네. 1차적으로 가장 큰 2개의 카테고리가 하나가 동티모르고 이제 보여지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 동티모르고 또 하나가 큰 줄기가 여순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2가지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전시를 하면서 그 2가지를 보고 지금 이제 이번에 도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게 된 이 작품들을 보니까 사실은 70년대, 80년대 그 조씨 아저씨 시리즈나 어부들의 모습을 그린 모습을 보니까 어떤 주제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했던 게 아니라 그 전에부터 어떤 사회나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런 약자? 진짜로 고되고 진짜로 힘든 삶을 몸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찰? 이거는 아버지가 무슨 연민이 있다고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감정까지 아버지가 느끼시는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감정일 것 같고 저희한테 표현할 때는 연민이 아니라 그냥 진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을 바라보고 그분들을 전달하고 싶은 거죠. 누군가에게. 그리고 동티모르 가셨을 때는 제가 이제 동행을 못했기 때문에 갔다 와서 작품을 봤을 때 지금 걸려있는 화려한 색상의 작품들도 좋지만 스케치를 하는 그런 많은 스케치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 표정, 얼굴, 힘든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최근에 이제 그 2023년도에 11월 달에 여순 사건 그 전시를 준비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대작 여순 사건을 그리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는요, 무언가를 전달한다는 느낌보다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바깥으로 소환해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학살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잘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밀어내고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작품을 하실 때 뒤에서 한 10m에서 15m 정도 뒤에 떨어져 있었는데도 뭔가 그 사람들이 정말 나오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숨죽이고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을 소환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소리를 못 내고 조용히 이렇게 그냥 너무 조심스럽게 그 뒷모습을 쳐다봤던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누군가를, 어떤 사건을 표현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가벼운 단어이고, 전달한다는 것도, 메신저라는 것도 조금 그렇고, 아예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그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밤이 되면 꿈에 나타나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눈물이 나고, 그래서 어느 새벽에는 숲으로 뛰어나가서 새벽 숲을 돌아보고, 새벽 그 숲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또 당하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작업을 하면서 직접 몸으로 고생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거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니 이건 진정성이구나. 그래서 그냥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누군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고, 본인이 당신이 왜 이것을 숙제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때 이제 좀 들었었어요. 네. 네. 대답 잘하고 있나요? 그러면 딸로서, 팬으로서 앞으로 그 아버지의 그림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네. 주었으면 하시는지. 네. 작가가 작품을 하면서 어떤 영향을 준다. 물론 뭐 사회적으로 우리 지금 뭐 K-문화, 뭐 K-예술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전달이 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그거는 더없이 좋은 거겠지만, 그것도 있고 사람들한테 최소한 무언가를, 누군가를 접하고 전달하고자 할 때는 진심으로 해야 된다. 저희 작가님의 작품을 봤을 때 사람들이 이 작가가 정말 진심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진심을 담아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네. 저희 지금 작가님이 세계적으로 뭐 더 유명해지고 더 어떤 조건에 위치하고 이런 것들보다 이 작품을 바라보게 되는 그 관객들한테 어떤 울림을 줬으면 좋겠어요. 크던 작던 어떤 식으로든 어떤 메시지인지 간에 당장 그 앞에 있는 관객에게 어떤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주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다 싶네요. 네. 그러면 그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그 작가님을 딱 하나의 단어로 수식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게 한 있을까요?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려운데 어렵다. 너무 많죠. 생각나는 게 너무 많으시죠? 질문을 조금 바꿔서 그 조시영감 이야기처럼 그림 하나로 딱 그린다고 했을 때 서백님을 그리면 어떻게 그리실 것 같아요? 딸이 바라보는 아빠의 모습을 내가 하나의 그림으로 딱 그리겠다. 하나의 그림. 그러면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의 뒷모습이거든요. 그렇게 그릴 것 같고, 아까 첫 번째 질문하셨던 것 같이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냥 화가. 진짜 화가. 네. 그냥 화가인 것 같아요. 왜냐면 보아온 것이 화가라는 네. 직업적 특성에 기반한 행동들만 봤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시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작가님은 그런 얘기해서 내가 운동을 했어도 잘할 것 같고 사업을 했어도 잘할 것 같다 라고 이제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가끔 하시거든요, 농담으로. 근데 나는 그림 그리는 게 가장 좋다. 그거는 너무 확실한 얘기였어요, 언제나. 그래서 화가 말고는 다른 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잘 상상이 되지 않고, 그리고 다른 걸 했었으면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중간에 어떤 때는 중독인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중독은 자각 상태가 다시 되면 깨어나잖아요. 근데 중독인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고 매일 그려야 된다고 누가 얘기하지도 않고 지금 꼭 그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닌데 마치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그냥 죽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거든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밥을 먹는 이유, 숨을 쉬는 이유가 그림을 그리는 일인 것처럼 제 느낌에는 그래요. 그리고 그 와중에 잠깐 그때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워라밸을 챙긴다고 하면 가족. 네. 그게 이제 가족이 일부분에 꼭 챙겨야 될 무언가로 딱 그 부분만 남겨놓고 그것만 빼면, 이 가족만 빼면 나머지는 전부 그림인 거예요. 작품이고 작업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화가인 것 같습니다. 답변이 이번 거 아주 맛있었어서 혹시 그 질문 다 하셨나요? 네. 아, 다 하셨나요? 네네. 그걸로 충족해버렸어. 응? 방금. 그러니까 그림과 가족을 빼면은 가족을 빼면 그림만 남는다는 그거가 되게 이렇게 인터뷰하면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네, 그 답변 같이 느껴져서 지금 어떤 거를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을까 나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솔직한 버전도 괜찮아요? 그럼요. 네. 시선은 항상 솔직한 버전. 맞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 당신의 어떤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긴 있을 텐데 그거 더하기 솔직히 좀 운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엄마를 만나게 된 것도 저희 어머니를 만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제가 아버지랑 한동안 매니저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한 10개월 정도 모시고 다니고 작업하는 것도 같이 뵙고 식사도 같이 했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느낀 거는 부러움이었어요. 한 인간으로서 부러움.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했고 당신을 가장 사랑해 주시는 짝을 만났고 와이프를 만났고 자식들이 크게 반항하지 않은 본인의 의지에 반하지 않는 자식들이 있고 그런데 그 어떤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움들은 있긴 있겠지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작업에 결정적으로 방해가 되는 어떤 인생의 일이 없었다는 것. 예를 들면 뭐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정말 큰 어떤 사고나 뭐 이런 것들 없이 어쨌든 지금 70 중반을 지금까지 작업을 이렇게 몰두하고 있었던 거는 몇 프로의 운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저는 저희 어머니를 만난 게 운이지 않을까.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그 작업하시는 아빠를 되게 반짝반짝한 눈으로 해바라기처럼 항상 바라보시는 게 너무 부럽고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참
아빠 인간적으로 부러운 인생이에요. 부러운 인생이에요. 그러면 뭐 일정 부분 인정하시더라고요. 네. 그 반려자분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림 그리다가 만나셨나요? 아니요. 그러셔서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 아빠가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첫눈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그때는 이제 아빠가 학원을 안 하시고 작업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 엄마가 오빠가 5분이 계셨고 여동생이 1명 있었어요. 그래서 오빠분들은 대부분 다 공무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그 외갓집에서는 아빠가 저희 아버지가 탐탁지 않으실 수도 있죠. 굉장히 그랬는데 복숭아를 한 봉지를 사가서 복숭아 외할아버지한테 가서 제가 평생 고생 안 시킬 테니 굶지 않게 하고 제가 이제 생계도 책임질 수 있는 뭐 그런 책임을 지겠으니 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오빠분들을 한 분 한 분씩 설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대1로 다 이렇게 만나서 허락을 받고 굉장히 여러 가지 허들이 있었지만 통과를 하셨다고. 근데 일단 저희 엄마가 아빠가 좋으셨겠죠. 네. 그 얘기를 그 사모님께 들으신 거예요? 어머님께 들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스토리입니다. 그 화백님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 행위로서만 인생을 어떻게 보면 꾸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식들한테는 뭐 네 하고 싶은 거뭐 너가 찾아서 해라 라든가 이런 아버지로서 자식을 대할 때 그런 건 어떠셨나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아버지가 어떤 삶의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저희한테도 하고 싶은 거는 하되 다른 이제 아버지를처럼 기왕이면 장래성이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사는 항상 얘기하셨죠. 그래서 저희 동생들은 지금 다 이제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고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림을 그리는 이제 여성 작가들이 그렇게 이제 사회 활동을 많이 하지는 활발하게 못하고 하면 미술 학원을 하는 게 이제 가장 뭐 큰 어떤 마지막에 일이 되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욕심을 부리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제가 큰 딸이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머무르기보다 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일을 조금 더 이제 뭐 비전이 있어 보이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림을 1년 정도 이제 그리고 입시를 봤는데 그때는 반대를 좀 하셨는데 제가 한 달 정도 아빠 몰래 화실을 다녀서 이제 아버지한테 들키고 나서 이제 한 달 동안 그러면은 그린 거를 갖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이제 가지고 갔더니 일단 1년이니까 그러면 해보고 만약에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어쨌든 홍대의 미대가 가장 이제 좋은 미술 학교니까 거기를 못 가면 아빠가 가라고 하는 그냥 가까운 지방대를 가든 뭐 비전 있는 학과를 가든 다른 데를 가라라고 이제 얘기하셔가지고 네,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홍대 미대는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선택한 게 애니메이션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애니메이션과를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그래픽을 공부해서 계속 이제 애니메이션 그래픽, 편집, 매거진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었죠. 네. 만약에 화백님이 이렇게 그림 그리고 계실 때 이제 뭐 가족분들이라든가 이렇게 방해를 일부러 하진 않겠지만 그럴 때 반응은 어떠신가요? 반응이요? 네. 가족들이 있을 땐 그림을 안 그리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유일하게 이제 저는 제 일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이제 암묵적으로 저는 이제 매니저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시도록 그냥
저는 있으니까 괜찮고 다른 가족이 오면 그림은 안 그리시죠? 네, 가족에게 몰두. 네. 혹시 취미나 좋아하시는 음식 이런 거 그냥 사소한 거 가족들만 알 수 있는 거 이런 거 공유해 주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취미도 그림 그리기신 것 같아요. 특별히 없어. 원래 근데 운동도 좋아하시고 낚시도 좋아하시고 뭐 여러 가지를 뭔가 시작을 하면 잘하시고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거를 하면 그림 그리는데 방해될까 봐. 그래서 낚시도 해봤는데 의외로 잘 되고 의외로 재밌고 그래서 안 하시고 골프를 한번 치러 갔는데 엄청 한 번밖에 처음 해보는 건데 너무 잘 되고 주위 사람들이 처음 해본 게 아닌 거라고 얘기할 만큼 재밌으셨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예 골프장에 안 가는 걸로. 네. 그리고 운동도 이제 뭐 가족들하고 저희 이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이렇게 명절 때 같이 모이면 이게 지금도 뭐 가끔 농구를 한다는 거, 축구를 한다는 거 같이 이렇게 모일 때 그런 거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때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를 하게 되면 그림 그리는 시간이 줄어들까 봐 그냥 그 하나에 몰두한다. 내 인생은 그림에 집중한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유도 진짜 그게 좋으니까.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냥 꼴을 찾아 따라가는 그런 느낌. 그냥 본능적인 느낌? 네. 화백님은 이제 그 여수를 벗어난 적은 없으시죠? 그렇죠. 잠깐 스케치나 여행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네. 그러면 여수가 이래서 좋더라 이런 거 말한 적 있으신가요 혹시? 있죠. 여행을 이제 뭐 20대는 20대 지나서 30대 초반에 그때 이제 해외여행을 그때는 많이 안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어쨌든 작품이나 뭘 하러 이렇게 좀 많이 다른 분들보다는 많이 나가셨는데 그때 나가서 보고 보시고 오셔가지고 그래도 한국이 좋고 그래도 여수가 좋다. 그리고 이제 전국 어딜 가도 먹는 인심 좋고 공기가 좋고 그리고 그림 그릴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다. 그거 외에는 그림 그리기에 너무 좋은 환경.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수가 가장 좋다. 네, 어디를 가도 가장 좋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네. 만약에 다음에 다른 곳에서 저는 이제 매니저로서 저희 작가님이 조금 더 세계적으로 조금 더 알려주고 이렇게 하려면 뭔가 예를 들어 두바이나 아니면 뭐 스위스나 뭐 이런 곳에 좋은 곳에 아뜰리에가 하나가 더 있으면 그러면 그 어떤 작가로서 입지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뭐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제2의 아뜰리에를 다른 나라나 좋은 곳에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예술성 있는 뭐 그런 곳에 이렇게 둘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작가님이 아버지가 계시는 곳은 메인으로 계시는 곳은 여수일 것 같아요. 이건 변하지 않고. 네.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이트풀 하신 분이라서 남폴리 같은데 아뜰리에 계셔서 거기서 작업한 거 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작년에 이탈리아를 2번은 가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곳에서 그리고 또 탄생이라는 그 작품이 이탈리아 교황청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전시를 하셨을 때도 좀 머물러 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교황청에 있는 그림이 있으니까 2부 2탄은 거기서 직접 그리는 것도 로마에서 그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 좋다.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다.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사실은 마지막으로 이제 아프리카에 가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아프리카에 가서 어떤 원시적인 생명력, 부딪힘, 더 어려움 이런 것들을 몸으로 부딪히면서 또 이렇게 전달을 하고 싶은 거죠. 새로운 것에 대한 미지 세계에 대한. 근데 이제 이게 저는 그래서 이제
완전 반대. 지금은 반대. 혹시 너무 이제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숲을 헤매고 싶으시다고. 네, 근데 이제 저는 항상 그리는 주제가 바뀔 때마다 그 화백님이 풍기는 분위기도 좀 달라지시던가요? 초반 그리셨던 그림이랑 지금 아니면 늘 강종렬은 강종렬인데 그리는 게 바뀌는 걸까요? 네, 그 작업을 할 때 하실 때 그 모습은 똑같습니다. 어떤 주제로 그리시든 그때 그 여순 사건을 작업하셨을 때 그때 너무 그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그려야 되니까 그 정서적인 에너지가 조금 이렇게 좀 다운되는 그때 외에는 작업을 하실 때는 작업에 집중하는 그 모습은 비슷한 분위기와 제가 느꼈을 때 비슷한 분위기와 비슷한 집중도를 보이시고 그리고 사실은 그 머릿속으로는 지금 그리는 주제 그리고 또 새로운 주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또 욕심, 호기심 이런 것들이 항상 또 한 뇌 부분의 5%에서 10% 정도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가족과 작업 이 밸런스도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작업과 새로운 작업에 대한 또 이 밸런스를 정말 잘 맞춰서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그 아트페어 같은 데를 같이 가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이 느껴지거든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 작업하는 것은 주제는 꾸준히 갖고 가시되 그 아트페어에서 많이 느껴지는 새로운 어떤 기운들, 주제들, 좀 트렌디한 어떤 사람들의 호기심, 관람객들의 그 어떤 눈빛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또 보시면서 그 새로운 것을 어떻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당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거에 이렇게 접목을 할 수 있을지는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하나요?